박순애 교육부 장관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에 첫 낭만인데 인적 쇄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당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다라고 하면서 30초 남짓 짧은 사퇴 입장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먼저 박 장관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네,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사퇴입니다. 자진 사퇴 형식이긴 했지만 사실상의 경질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네, 그동안 이제 여론이 악화되고 논란이 거듭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은 사실상 경질이지만은 아무래도 국무위원이고 첫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배려해서 아무래도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사퇴 시점이 늦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어제 오전 중으로 아마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됐는데 하루 내내 논란을 거듭하다가 오후 늦게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또 보자면은 그동안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낮추는 문제, 또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문제, 또 여러 가지 국가교육의 개혁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론이 악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조금 이런 시점이었지만은 조금 본인이 일찍 사퇴했으면은 좀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부담이 적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돌이켜 보면은 인사청문회도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음주운전 논란 문제, 네. 또 논문 표절 문제 그러면서 국회 상황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그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으면은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업무에 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고 이 정부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심이 많은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벌써 2명이나 낙마했고 그렇죠. 또 교육부 장관도 후보자가 1명이 낙마하고 장관이 사퇴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후임을 선정을 해서 국정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인사 추천, 그다음에 인사 검증 이런 인사 시스템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정말 교육 전문성, 보건복지 전문성을 가진 괜찮은 장관 후임자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이게 박 장관 혼자 책임지고 끝날 일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 사태로 이번 학제 개편 논란 일단락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 관련했던 분들은 이 5세 입학 문제, 네. 만 5세 입학 문제, 학제 개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귀를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저히 이렇게 발표할 수 없는 건데 특히 학제 문제는 전면적인 학제 개편은 아니더라도 교육은 우리나라의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우선 공정성과 평등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오게 된 부분은 결국 이제 이 박순애 장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시행하라. 예. 그래서 이제 조속히 그냥 뚜다닥 하면서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업무 보고 자리가 우리가 역대 정권을 보면은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할 때 각 부처의 과장, 국장급 다 배석을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뭐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 다 해서 대통령이 그 업무를 보고받은 다음에 아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것이 각 부처의 1년간의 방향을 내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또 거기서 내부에서 걸러지는 거죠. 교육부 관료들이라든가 관계자들에 의해서.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압박 면접인가요? 독대해서 그냥 지시했단 말이죠. 이 스타일에서 나온 거죠. 이 스타일에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박순애 장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워낙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 여론조사에서 그 90몇 %가 이건 반대했고 그리고 거의 매일 용산 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노하고 그 이후에 처신도 사실상 박 장관이 그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제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무원 사회에서 다 걸러질 수가 있단 말이죠. 다 이게 왜냐하면 다 검토했던 정책들이니까 예. 계속해서 대통령이 이런 독대를 통해서 장관만을 독대를 해서 둘이서 또 이 비전문가 있는 장관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사고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이 시스템에 입각해서 하지도 않고 체계적으로 하지도 않고 여론을 통해 갖고 국민 여론을 통해 갖고 하지도 않고 이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장관의 생각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은 이 국민 여론에 반하는 그런 정책은 계속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이참에 한 말씀만 드리면 역대 청와대를 보면은 예. 이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면접 조사도 하고 ARS 돌리고 뭐 포커스도 하면서 당 해당 정권의 여론이 어떤 건가를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한테 올리고 또 그 내부에서 그걸 공유하고 수정해 나간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거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하는 케이스 역대 정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론 정치와 시스템 정치가 상당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가 아니냐. 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련의 수정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사실 임명 전부터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부터 해서 음주운전, 노물 표절 몇몇 의혹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면서 야당의 공격에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명을 했었거든요. 이제서 더 크게 나오는 인적 쇄신론, 대대적으로 좀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면서 어제 아침에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그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 뜻 어떻게 해석하고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국정 전반적인 쇄신이 있을지 아니면 일부 쇄신을 하고 다음에 대대적인 쇄신을 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을 하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신정부가 출범한 지 3달밖에 되지 않았고 네. 또 조만간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2월에 정기국회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임시 지도부가 선출되고 이렇게 되는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는 일부 인적 쇄신은 있겠지만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아무래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정비가 되는 내년 초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여권 전체가 총체적 위기다, 난국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공감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대통령 비서실의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일부 수석들에 대한 좀 개편은 여권 내에서 또 일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 대통령이 이제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부 개편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실 개편 가능성도 조금 엿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뭐 전문가, 정책 전문가 위주로 좀 대통령실을 구성을 했다면 이제는 정책과 정무를 같이 좀 아우를 수 있는 인물, 그래서 좀 정치인들을 좀 많이 발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 서 교수님께서 연말쯤 돼야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여권에 대해서 흐름을 잘 아시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제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24%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24%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국정농단 그때의 지지율보다 1%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총체적인 위기죠. 근데 문제는 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보면은 지금 하여튼 뭐 비대위가 오늘 열립니까? 오늘 열려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몰아내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겠다는데 예, 거기도 지금 전국위가 열리죠. 예. 거기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대표를 누구 하느냐, 비대위원장을 누구 하느냐 이것만 관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되면 빨리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아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타난 문제들을 저희가 치유하겠다. 뭐 검찰 권력 문제, 또 국정 권력 사유화 문제, 인사에서 나타난 부분들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바꾸겠다. 사람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당연한 수순인데 예. 그걸 안 하자고 있잖아요, 지금. 할 것 같다. 고민하는 것 같다. 뭐 그 정도 언론 보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 좀 낮아 보인다. 네,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마 어제 도어 스태핑 때 대통령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지금 나오는 언론들도 그럼 누가 될 것 같다. 뭐 비서실장이 누가 될 것 같다. 장관이 누가 이런 얘기가 하마평들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걸 보면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특히나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날카로운 질책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제 주요 발언들 들어보시죠.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이렇게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저는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 30년 전 모델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은 조금 이렇게 우려를 너무 크게 하시는 게 아닌가.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실관계 확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 아십니까? 입직 경로에 상관없이 공정한 승진 기회를 좀 달라. 이게 우리 일선 경찰들의 가장 큰 그 요구인 것 같아요.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이 경위까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도 사실. 네, 경찰국, 경찰대, 서장들의 집단 행동까지 뭔가 경찰에 대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거든요. 경과 보고서 채택은 결국에 불발됐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후보자도 답변을 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안 하고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끝만 계속 흐리고 이제 심의관을 대표하는 경찰청장 아닙니까? 그럼 소신도 있고 자기가 경찰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특히 이제 권력과의 관계는 자기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 가장 중요한 경찰의 중립화 문제니까 그런 얘기들이 없고 그냥 뭐 눈치 보기식 답변만 한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보면은 참 한심해요, 그죠? 누구 이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유상영 총경인가요? 김철민 의원이. 김철민 예. 의원이었습니까? 예. 경찰들의 사기를 위해서 징계를 해제할 용의가 없냐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내가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경찰대 출신 그 유상명 총경이 그러한 회의를 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후보자로서 무슨 생각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경찰에 시임한 경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해나갈 거 이렇게 물어봐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예. 그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참 저는 지금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국민들의 기대와 실망도 큽니다만은 민주당도 진짜 정신 차려서요 무엇을 원하는지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지
참 청문회에서 그런 모습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예. 어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도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동료를 밀고 한 뒤에 과거에 이제 동료를 밀고 한 뒤에 경찰의 특채가 됐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윤희건 경찰청장 후보자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임명권자인 행안부 장관도 30년 전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초대 경찰국장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고 또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또 경찰과 행안부 간에 논란이 됐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 경찰청장은 조금 경찰국장은 예. 경찰국장은 경찰 내 좀 신망을 받고 도덕성을 갖추면서 또 장관을 보좌하는 경찰국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경찰 초대국장 김순호 국장이 1989년 9월에 경찰 경장으로 특채가 됐습니다. 당시의 규정을 보니까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보니까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 인천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부천, 인천 노동자회라고 약칭해서 인노회에 가입해서 네. 중요한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들어가면서 관련된 사람과 정보를 경찰에다가 넘기고 본인이 경찰에 들어가고 그동안에 경찰 내에서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승승장구해왔다. 이래서 프락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본인은 관련된 내용을 수사에 이용한 적이 없다. 또 인노회 활동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운동이었다. 그래서 본인은 탈퇴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에서 조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은 본인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직책을 맡지만은 혹여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예. 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본인이 아마 내년까지가 정년하고 퇴직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본인의 거취 표명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잠깐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해방 후에 우리 정부가 만들어서 세워졌을 때 일본 일제의 경찰들 했던 이 사람 독립운동가들 고문하고 투옥하고 감금하고 이런 경찰들이 그대로 우리 경찰로 옮겨져서 당시에 반민특위 활동을 하는데 반민특위들을 쫓아냅니다. 한국 경찰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 때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경찰들이 앞잡이서 갖고 그 젊은 청년 학생들을 한테 발포를 하는데요. 이 과연 민주화 운동 과정이나 노동운동, 학생운동 과정에서 밀정짓을 하고 프락치 짓거리를 한 사람이 네? 그걸 팔아갖고 동료를 팔아서 그래서 자기가 특채를 대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를 해서 그 다음에 경찰국장까지 왔다 한다면은 예. 지금 굉장히 그런 증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부인은 하고 있죠. 부인을 하고 예.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했던 사람들은 정황상 거의 뚜렷하다는 식의 얘기들이 강력한 네.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 사람이 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승호라는 국장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 정부는 무슨 정부냐라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더 확실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대통령은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에 밀정하고 동료를 팔아서 밀고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출세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에 앉혔다. 자,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정국위를 열고 비대위 천안으로 속도전을 하는 건데 방식을 보니까 당원 개정안 의결하고 의원총회 정국위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절차가 좀 많습니다. 과정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굉장히 좀 복잡한데 보면은 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국위원회가 두 단계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당헌 96조 개정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기존에는 당 대표나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예. 이번에는 당대표 직무대행, 즉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당헌 개정안이 오전에 의결되고 나면은 이제 오후에는 비대위원장 의결권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고 예. 거기서 아마 추천이 있으면은 그 추천을 받아서 전국위원회에서 오후에 비대위원장 의결이 있고 난 다음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면은 네.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늦게 아마 정식으로 선임이 될 거고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나면 이준석 당대표로서는 당대표 지위와 권한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신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예. 문제는 비대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얼마 동안 진행할 거냐, 또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예. 또 하나는 당대표에서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의 반대 입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위에서 의결되면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입장인데, 근데 어제 당 내에서 흔히 친이준석계 의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까지 직을 사퇴를 하면서 더 나아가는 법적 대응을 만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이면 비대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이제 최고위원직들이 다 물러나게 되는데 굳이 하루 전날 이렇게 직접 직을 사퇴하면서까지 비대위에 같은 좀 합류하는 듯한 의사를 보이는 건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잘못하면은 당이 절단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다른 사실은 지금 젊은 청년 당원들이 같이 집단 소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들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당원들 만나고 그 젊은 청년 당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기 자신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당권을 다시 찾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적 생명 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 봤을 때 이거를 그냥 꼬리 내리면은 사실상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사라지는 것이죠. 결단을 낼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성상납 의혹 문제로 수사를 하잖아요. 그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어요.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예를 들면 수사하고 조사하고 뭐 기소하고 구속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절차가 없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한간의 국민들은 그거 그냥 흘린 거 아니야? 그냥 압박용으로 한 거 아니야?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찰 조사가 예를 들면 그렇게 흐지부지되고 별게 없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 우위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어차피 정치 생명 건 일이라고 그러면은 청년 당원들하고 이 부분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오늘 이렇게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바로 하지만 기자회견은 13일에 한다는 건 그 기간 동안 어떤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오히려 더 본인에게 역풍을 불 것 같으면 수위를 좀 조절하기 위한 시간차를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전통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들을 생각하는 거겠죠. 거기서 어떤 여론이 나오는 것인지, 예.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이제 강행했을 경우 이준석에 대한 동정론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준석 지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젊은 사람이 전체를 생각해야지. 뭐 그런 부분들이 여론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포를 돌릴 때 누가 당대표로 적합합니까 해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현재 보수층들이 이준석 당대표가 억울하게 쫓겨나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좀 더 신선하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대리적 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하락하는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 역시도 물러나질 않을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사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또 권력,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조금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수용되거나 기각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외곽에서 계속해서 젊은 청년 당원들을 모아서 정치적 투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오늘 비대위원장이 선임되고 나면 네.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당대표가 되겠죠. 만나가지고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범여권 전체의 리더격인 대통령이 한번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서 퇴로를 열어주면서 정치적인 타결을 모색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